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책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엄마 최지숙의 글에 큰딸 김서현이 그림을 입힌 네가 매일 실패해도 함께 갈게입니다. 우울증을 이해하고 견뎌내기 위한 엄마와 딸의 진솔한 이야기,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요즘의 세태에 미루어 생각해 볼 때 어쩌면 많은 이들의 생활에 이미 파고들었을지도 모르기에 이렇게 솔직한 책을 내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펴낸 곳, 끌레마, 지은이, 최지숙, 김서연. 내가 매일 실패해도 함께 갈게. 너는 왜 죽으려고 했니? 24살 제 딸 서연이는 현재 모 대학교 디자인과에 재학 중입니다. 고교 시절 국어 과목을 제외하면 성적이 전 과목 7등급 이하였던 서연이는 2016년도 수시 가, 나, 다군 디자인 학부에 모두 합격하는 반전을 일으켜 가족들에게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그런데 기쁨의 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1학년 1, 2학기 내내 학교에 거의 출석하지 않았고 정신과 진료와 상담 치료를 함께 받는 시간을 보내야 했던 서연이는 휴학을 선택했습니다. 그때의 진단명은 우울증과 공황장애입니다. 그리고 2019년 5월 서연이는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것은 그녀의 첫 번째 자살 시도가 아니었고 불행히도 마지막 시도 역시 아닐지 모릅니다. 위기 개입이라는 명분으로 서연이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3주 동안 엄마인 저는 하루에 2번씩 서연이를 면담했습니다. 살고 죽는 일의 경계는 때론 어처구니 없이 허술합니다. 딸에게 삶의 의미를 되살리는 건 눈앞에 닥친 피할 수 없는 과제였기에 저는 어떻게든 서연이를 돕고 싶었습니다. 계속되는 우울증의 발현으로 학업은 가다 서기를 반복하는 중이었지만 서연이는 자신이 선택한 그림만큼은 지치지 않고 매일 그려나갔습니다. 방송 다큐멘터리에 애니메이션을 납품한 경험도 많았고 인터넷으로 그림 관련 상품들을 꽤 많이 판매하곤 했죠. 막연했지만 저는 서연이를 살게 하려면 서연이가 잘할 수 있는 일에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퇴원한 후 쉽게 입을 열지 않던 서연이와 산책을 나서던 길이었습니다. 먼저 현관으로 나선 서연이를 뒤쫓던 저는 너무 놀라 순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서연이가 베란다 난간 위에서 방충망을 열어놓은 채 10층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호흡이 가빠지고 목소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그때 즉흥적으로 서연이에게 제안했죠. 나는 너에 대한 글을 쓰고 싶어. 엄마 글에 대한 답을 그림으로 해줄 수 있니? 서연이가 그러겠다고 했기에 저는 좀 더 용기를 냈습니다. 제 글과 서연이의 그림을 책으로 출간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공황장애, 우울증, 양극성 장애 및 관련 정신과 질환의 파괴력에 의해 섭식장애, 자해 성향 등의 문제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딸과 한 집에서 살아가며 제 삶을 지키고 나아가 딸을 지켜내는 일련의 과정을 기록하려는 시도입니다. 책을 내보내자는 저의 무계획적 출발에 서연이가 동의한 뒤 제가 인터뷰를 핑계로 던진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왜 죽으려고 했니? 그날 옛날 숲속 작은 집에 다람쥐 가족이 살았습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싶은 첫째 다람쥐는 동생들과 살짝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첫째 다람쥐는 쑥쑥 자랐는데 언제부턴가 마음속의 물음표도 함께 커졌습니다. 나는 엄마 아빠랑 너무 다른데? 봐, 꼬리도 없잖아. 첫째는 조그맣고 귀여운 동생 다람쥐들을 보면서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만 이렇게 클 리도 없고. 물음표들의 세상에서 길을 잃은 첫째는 자신의 진짜 엄마를 만나러 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첫째에게는 오래된 두 친구가 있었는데 바로 콧빛둘 빨간 요정과 외눈박이 파란 요정입니다. 콧빛둘 요정은 첫째에게 진짜 엄마를 만나게 해주겠노라 큰소리쳤습니다. 진짜 엄마한테 가려면 너의 기억과 향기를 모두 이곳에 두고 가야 해. 첫째는 그만 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억을 두고 가면 내가 나인 걸 어떻게 알아? 향기가 사라지면 다시 돌아올 수도 없을 테고. 겁쟁이처럼 보일까봐 눈물을 꿀꺽 삼킨 첫째는 오랫동안 꿈꿔온 곳으로 가기 위해 아주 예쁜 옷을 골랐습니다. 아프지 않을까? 향기를 담기 위한 유리병을 받아들며 첫째가 콧빛돌 빨간 요정에게 근심스레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래도 걱정된다면 먼저 이걸 먹어봐. 도움이 될 거야. 콧빛돌 요정은 아픔을 잊게 하는 붉은 열매와 투명한 시럽을 첫째의 떨리는 손에 건네주었습니다. 꼴깍. 열매와 시럽 덕분에 용감해진 첫째는 유리병에 자신의 향기를 담기 시작합니다. 첫째의 옷에서 색이 사라지면서 첫째가 알던 자신의 모습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땡땡 우르르. 그때였습니다. 외눈박이 파란 요정이 집을 나선 것이 언제나 다정하게 놀아주던 첫째가 인형처럼 움직이지 않을까봐 마음 졸이며 엄마 다람쥐를 찾기 위해서 서연이가 병원에서 태어난 다음 제게 들려준 이야기에 상상력을 살짝 보태서 적어봤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지 몰라 사실적인 이야기는 되도록 피하려 했습니다. 사실과 다르지만 진실에 근접한 동화입니다. 자신이 다니던 대학교 앞에서 2년 동안 자취를 해왔던 서연이는 지난해 봄부터 자신의 학교와는 거리가 먼 홍대 쪽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친구가 거의 없는 학교 주변 환경이 마음에 걸렸던 터라 전공이 같은 둘째 동생이 대학에 입학하면서 홍대 쪽에 함께 지낼 공간을 마련해 주었죠. 죽기로 결심한 그날 정오 무렵 서연이는 저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엄마, 지금 나 좀 봐주러 오면 안 돼? 앞뒤 설명 없는 문자 한 줄이었습니다. 무시하고 넘길 문자 메시지가 아니라는 건 경험과 직감으로 알았죠. 서연이는 홍대 앞으로 거처를 옮긴 뒤 동생과 자취집에서 자주 다퉜습니다. 둘의 끝모를 감정 대립에 지친 저는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자취집을 정리하겠노라 통보했습니다. 이 통보를 받은 서연이는 그 날로부터 3일 전 제게 3줄의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엄마랑 둘째는 내 가족 아닌 것 같아. 둘째만 엄마 딸 해. 더 카톡 안 할게. 더는 카톡을 안 하겠다던 서연이가 3일 만에 나를 보러 오라는 절박한 문자를 보낸 데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저는 순순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달려가지는 않았습니다. 갈 순 있지만 이유는 알고 가고 싶다고 정말 중요한 일인 거냐며 연신 카톡을 보내고 전화를 했습니다. 서연이는 그 뒤로는 답이 없었고요. 전화나 카톡으로 불쑥 엄마의 안부를 묻고 만나기를 청하는 서연이의 방식이 낯선 것은 아니었기에 어쩌면 그냥 지나쳤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왠지 그날은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외눈박이 파란 요정의 외침이 절실했던 걸까요? 남편에게 서연이의 자취방에 가보라고 청하고는 저도 서둘러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결국 부모로 살면서 평생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을 남편이 저보다 먼저 보았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고 구급차에 함께 타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때까지의 일들은 기억이 뒤죽박죽입니다. 무작위의 장면들이 두서없이 떠오릅니다. 응급실의 의사 선생님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상처가 깊고 길어서 미세한 신경들을 살리는 건 어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급했지만 그래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은 아니었는데 남편은 의사 선생님의 한마디에 크게 감격하더군요. 서연이를 처음 발견한 충격이 어땠는지 느껴져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중에 성형외과적 처치를 하더라도 흉터는 남을 것이라고 설명할 땐 저도 좀 울컥했습니다. 목동 인근 병원에서 집 근처의 종합병원으로 옮긴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길고 긴 하루였습니다. 붉게 상기된 서연이는 고열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의미 없는 말들을 뱉기도 했고 돌아누운 채 벽을 뚫어지게 보기도 했지만 종일토록 잠들지는 않았습니다. N병원의 응급실에서 대면한 정신과 선생님은 서연의 현재 상태와 과거의 병력, 그간의 사건 등에 대해 세밀하게 질문했고 저는 머릿속이 하얘지지 않도록 계속 숨을 고르며 제대로 답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날 밤으로 입원 절차를 밟았습니다. 부모도 만 20살이 넘은 딸을 마음대로 정신과에 넣을 수 없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환자의 동의 없이 입원할 방법을 알려주었지만 서연이는 의외로 입원에 거부감을 보이지 않더군요. 딸의 입원 치료를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원한 건 저였습니다. 서연이는 이미 안에서부터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자해, 자살충동, 무력감, 두려움, 악몽, 두통,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라도 하듯 딸은 삶을 부정하는 온갖 감정들의 진작부터 휘둘려왔습니다. 엄마인 제가 모를 리 없죠. 돕지 못했을 뿐입니다. 돕지 못한 정도가 아닙니다. 상자 속에 들어있는 나쁜 선물 중 일부는 엄마인 저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딸은 자신을 갉아먹는 우울증에 너무 오래 시달려왔고 저는 해답 없는 의문을 또 너무 오래 키워왔습니다. 죽음에 대한 고민을 남보다 이른 나이에 시작했고 엄마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던 때를 지나 자신을 벌하기 위해 자해를 하고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잠들던 날들 뒤에 결국 죽기를 결심한 딸입니다. 매일 이런 살얼음판이면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닌 건데 엄마인 저는 못 본 척 돌아가려 했습니다. 학업, 주위의 수근거림, 성가심, 나아질 거라는 섣부른 기대. 이런 게 다 뭐라고 말이죠. 엄마의 사랑이 딸을 우울이라는 지옥에서 길어 올릴 수 있다면 세상에 어떤 엄마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삶의 막다른 골목에 발 디딘 딸의 마음을 엄마의 사랑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믿는다면 저는 순진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서연이는 이미 우울의 끓는 점을 넘었기에 전문가와 그분들의 처방이 있는 곳이 안전가옥이라 판단했습니다. 우울증을 이해하려는 엄마와 견뎌야 하는 딸의 혈투는 이렇게 전환점을 맞은 셈입니다. 100만 번의 실패를 뒤로 한 채 말이죠. 서연 마음에 묻기. 어릴 때는 엄마가 무섭게 느껴진 적이 많았고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했다. 가장 두려운 건 나는 엄마가 원하는 모습의 딸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구름, 인형, 숨어있기 좋은 나만의 방, 그리고 또 폭신하고 따뜻한 뭔가가 필요했다. 엄마, 매일매일 실패해서 미안해.
그냥 학교 가는 게 싫었어. 대학은 가고 싶었는데 가서 뭘 하고 싶은지는 미처 생각을 못해서 말이야.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엄마한테 너무 끌려다닌 것 같아서 대학생이 되고는 내 맘대로 하고 싶기도 했어. 현재의 서연이가 이런 말을 하며 멋쩍게 웃습니다. 낮 밤이 바뀌어서 학교에 못 간 게 아니고 학교 가기 싫어서 낮밤을 바꿔 산 거라네요. 물론 다 믿기는 어려운 말이지만 서연이는 학교를 싫어한 만큼 공부도 싫었는지 1학년 1, 2학기 학점을 그야말로 깨끗이 말아먹었습니다. 친하게 지낸 몇 명의 동기들이 우연인지 모두 학교 주변에서 자취 중이었는데 서연이는 학교 근처에 방을 얻어주면 마음 잡고 공부하겠다고 하더군요. 무작정 반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집이 있는 일산에서 학교까지 거의 2시간이 걸리는 데다 공황장애까지 있으니 매번 지하철을 이용하기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저와의 관계도 고려했습니다. 이제 어른이 된 딸이니 마냥 하라 말라 간섭할 수도 없고 그러기도 싫은데 막상 얼굴을 보면 잔소리인지 걱정인지 야단인지 모를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쩌다 서로 부딪힐 때마다 마음이 와장창 깨지니 기진맥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창과 방패의 모순 같은 싸움이 힘에 붙였기에 저와 딸은 휴전을 위해 잠시 떨어져 지내는데 암묵적인 동의를 했지요. 둘이 함께 집을 보러 다니고 침대며 냄비며 접시를 고를 때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이의 자취생활은 기대만큼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바뀐 생활 방식이 흙먼지를 불렀고 치료되지 못한 우울증이 폭풍우를 일으켰으며 어긋난 교우 관계가 비바람을 몰고 왔다고 쓰겠습니다. 서연이는 시꺼먼 회오리바람에 몸을 싣고 보란 듯 저 멀리 날아갔고요. 서연이가 처음으로 문신을 하던 날 길거리에서 크게 다퉜던 기억이 납니다. 뭐? 가슴 한가운데 문신을 한다고? 평생 보통으로 살아온 제 눈에 서연이의 행동은 튀어도 너무 튀어 보였습니다. 그냥 내 몸이니까 내 맘대로 할 거고 평생 안 지워줘도 괜찮아. 아니, 안 지워져서 좋아. 그냥 하고 싶어서 했고 후에도 자신이 안고 가겠다는 말엔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서연이가 제 마음을 아프게 한 사건들은 이후로도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새벽 2시쯤 카톡이 들어옵니다. 너무 우울해. 끝. 그 다음부터는 카톡을 해도 읽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음날 자취방을 찾아가 함께 밥을 먹습니다. 손목 사이에 그어진 울긋불긋한 선은 긴 옷으로 가려도 한눈에 보입니다. 딸의 마음이 진정된 걸 확인한 후에도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질 않습니다. 작은 신경전이 말다툼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 끝에 서연이는 매몰찬 카톡으로 쐐기를 박습니다. 부르지도 말고 없는 애라고 생각하고 살아. 그게 서로 제일 편할 것 같아. 어느 날엔 모처럼 사건 사고 없이 즐겁게 카톡을 하는 중인데 알 수 없음 대화가 불가능한 사용자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갑자기 뜹니다. 휴대폰 번호를 바꾼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새로 고침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 번호를 바꾸고 잠수를 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를 불안감이 먼지처럼 쌓이던 어느 날 저는 오랫동안 전화도 받지 않고 카톡도 읽지 않는 딸을 만나기 위해 자취방을 찾았습니다. 수업 중이어야 할 서연이가 오독하니 방에 앉았더군요. 학업을 계속하는 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심리적 불안감이 극에 달한 서연이는 휴학 신청 마감일을 이틀 앞둔 그날 휴학을 결정했습니다. 혼자 있을 시간을 달라는 서연이를 두고 돌아오는데 카톡이 날아오더군요. 엄마, 매일매일 실패해서 미안해. 눈물 때문에 운전이 되지 않아 근처에 차를 세운 뒤 답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계속 실패하는 게 인생이야.
며칠 뒤 서연이와 춘천으로 1박 2일 여행을 갔습니다. 호수 옆에 있는 특별하지 않은 숙소에 묵었는데 서연이는 잠들기 전 똑같은 말을 한 100번쯤 반복하더군요. 걱정이 없으니까 너무 좋아. 침대가 뽀송뽀송해서 너무너무 좋아. 이런 데서 자면 나쁜 꿈 안 꿀 것 같아. 서연, 마음에 묻기. 어렸을 때 있었던 일들 때문에 지금의 내가 만들어진 걸까? 언젠가부터 나는 실패만 하는 사람이 되었다. 나의 실패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하게 되는 게 두려웠다. 아무도 나를 몰랐으면 하면서 동시에 사랑해줬으면 했다. 몹쓸 뇌피셜과 빌어먹을 가스라이팅.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병원에서 돌아온 서연이와 하루하루를 함께 보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보이니까 근심 걱정이 덜하긴 했습니다.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다고 할까요? 그런데 뭐랄까요? 원치 않게 생활의 리듬과 박자가 바뀜으로써 생기는 어색함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전업주부입니다. 아이 셋에 강아지를 키웁니다. 아이들과 남편이 학교와 직장에 나가면 그제야 숨 돌릴 틈이 생깁니다. 아이들 학교 갈 때가 엄마들 방학인 건데 서연이가 집에 집거하면서 저는 방학이 없어진 겁니다. 저만 그랬을까요? 서연이도 달라진 환경으로 힘든 건 같았겠지요. 게으름과 지저분한 것을 무엇보다 싫어하는 엄마의 성정에 누구보다 민감한 서연입니다. 애써 방을 치우지만 어떻게 치워도 엄마의 기준에는 미달일 거라 지레 풀이 죽습니다. 삼시세끼에 관한 합의도 잘 되지 않습니다. 서연이 입장에서는 식이요법이 제 눈에는 섭식장애입니다. 아침 저녁 늘 체중계에 오르는 서연이는 불과 몇백 그램의 몸무게에 울고 웃습니다. 그러면 제 입에서는 걱정과 잔소리가 동시다발적으로 튑니다. 다이어트는 만국병이다. 네 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라. 근육량이 늘어 체중이 좀 늘었을 뿐일 거다. 몸무게는 한 계절에 한 번만 재면 된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들볶는 참견쟁이 엄마에게 서연이가 쏘아붙입니다. 아, 그건 엄마 내피셜이고. 뭐라고? 엄마 뇌가 어쨌다고? 인터넷 신조어라는 뇌피셜은 자기 혼자만의 생각을 공식적이고 정확한 사실로 믿고 주장 혹은 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연이가 고개를 설레설레 내젓는 저의 몹쓸 습관 중에는 가스라이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정신적인 무기력을 유도하고 지배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일컫는 심리학 용어라지요. 요컨대 왜 이렇게 자도자도 졸리는지 모르겠다는 서연이에게 네 몸이 회복하느라 그런 거야 라고 하면 뇌피셜이요. 서연이가 공상과학 영화와 판타지 중에 뭘 볼까 라고 물을 때 엄만 둘 다 좋은데 너 저번에 비슷한 판타지 영화 보면서 싫어했잖아 라고 답하면 가스라이팅이 되는 식입니다. 태어나고 얼마 동안 서연이와 저 사이에는 이런 문제로 신경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신경을 쓰다 보니 긴장하게 되고 결국 팽팽하게 당겨진 줄 하나가 끊기는 일도 생깁니다. 모처럼 동생들 없이 남편과 함께 셋이 동행한 동네 치킨집에서 그랬습니다. 별것도 아닌 말, 매일 머리를 감는 건 두피에 좋지 않다에 서연이가 엄마는 매사에 뇌피셜이라며 짜증을 냅니다. 순간 자존심이 상해버린 제가 예를 들어보라고 싸늘하게 맞받으며 퇴원 후 처음으로 감정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서연이의 눈물 섞인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가 싶더니 순간 테이블을 쾅 하고 내려치고는 바람처럼 나가버립니다. 주문한 치킨이 나오기도 전에 말이지요. 서연이의 무례함에 화가 치밀기에 앞서 행여 격해진 마음에 나쁜 마음이라도 먹을까봐 저도 곧이어 의자를 박차고 따라 나섰고요. 결국 집 어귀 놀이터에서 서연이를 붙잡았습니다.
나는 진짜 지금은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어. 옆에 있어줄 사람은 엄마밖에 없는데 엄마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다 어떻게 되기라도 하면 그러니까 좀 적당히 하라고. 너무 애쓰지 말고. 태어나고 줄곧 평정심을 유지하던 서연이가 압력장치에 고장이라도 난 듯 일순 감정을 폭발시킵니다. 딸을 위해서라는 변명 아닌 변명을 내세워 항시 오른쪽으로 바꿔놓으려는 제가 견디기 힘든 한편 그런 제가 제 불에 나가 떨어질까봐 이중 삼중고를 겪는 서연이의 불안한 마음이 어렴풋이 느껴지더군요. 딸과 엄마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서로의 안부를 걱정하고 있었나 봅니다. 때로 궁금합니다. 제가 서연이를 양육한 방식과 딸의 우울증에는 얼마만큼의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양쪽의 인과관계가 생각보다 더 촘촘한 듯해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서연이가 먼저 자리를 뜬 놀이터 그네 위에서 아무리 애써도 답을 낼 길 없는 문제 때문에 저는 조금 많이 울었던 것도 같습니다. 서연, 마음에 묻기. 엄마가 원하는 완벽한 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슬퍼진다. 어떻게든 엄마에게 맞춰보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앞으로도 잘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면 더 슬퍼진다. TV 드라마나 만화책, SNS에 몰입하게 된 건 그 안에서는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상관없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예의는 지키되 원칙과 경계는 단호하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가 무한 반복 중입니다. 고등학생 1명과 대학생 2명, 여기에 강아지와 고양이가 매일 함께 복잡거리다 보니 집안 공기가 탁할 지경입니다. 한 명이라도 인구 밀도를 줄여보자는 심사는 아니지만 저는 오전 11시 무렵엔 외출을 감행합니다. 가는 곳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친구들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도서관에도 갑니다. 영화도 보고 장도 보고 시댁과 친정도 방문합니다. 어찌됐건 자리 보전이 필요할 만큼 아프지 않으면 하루에 한 번은 일단 집을 나오고 봅니다. 그게 저의 리듬입니다. 엄마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잠에서 깨는 아침형 인간인데 아이들은 다릅니다. 심지어 제가 일어나는 시간에 비로소 잠드는 아이도 있습니다. 해가 뜨는지 지는지 상관없이 꿀잠을 자는 동생들을 보면서 가끔 서연이가 뼈있는 농담을 던지기도 합니다. 쟤들이 편하게 늦잠을 자는 건 다 자신 덕이라나요? 엄마가 낮밤 바뀐 큰딸과 싸우는데 지쳐 동생들에게는 관대해졌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강요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밥 먹어라, 공부해라, 일어나라, 약 먹어라, 씻어라, 말하라. 어디로 보나 가시돋친 말이 아닌데 받아들이는 당사자는 말의 가시에 찔려버린 듯 힘들어합니다. 마음의 바닥에 가라앉은 이들은 숨쉬는 일 빼고는 죄다 노력이 필요한 일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각의 회로가 곧잘 부정적인 방향으로 구부러지기에 밥을 먹으라고? 그럼 일어나야 하는데? 귀찮아. 밥은 무슨 밥? 하고 어이없는 방향으로 생각이 흘러버리는 일도 곧잘 생깁니다. 여기에 착한 성정까지 어우러지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엄마가 힘들게 차렸는데 밥을 안 먹다니 나는 정말 나쁜 년이야 하며 기어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맙니다. 여기다 제때 밥 좀 안 먹는 일로 엄마가 화까지 내버리면 상황은 이보다 더 나쁠 수 없죠. 서연이는 정말 그깟 일로 머리카락 풀어헤치고 집까지 나간 일도 많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는 성격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내성적인 데다 남에게 싫은 소리 잘못하고 일단 참고 보는 유형의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면 그야말로 딱 걸린 꼴입니다. 우울증 때문에 몸과 마음이 힘든 것도 모자라 가족들이나 주변인들의 눈치까지 보느라 죽을 맛이 되는 모양입니다. 우울증으로 힘든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회복 불가능한 지점으로 몰아세우긴 어렵지 않습니다. 악의를 담은 표정과 말투에 이 정도 표현이면 충분할 겁니다.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이것도 못하냐 이것도? 너는 내가 보기엔 글렀어. 서연이와 하루가 멀다고 싸우던 시절에 저는 이런 식의 융단 폭격을 무시로 떨구곤 했죠. 무자비한 마지막 필살기도 있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엄마는 상관 안 할 거니까 네 맘대로 해. 서연이가 학원을 빼먹고 증발했을 때도, 어처구니 없는 성적표를 받아왔을 때도, 렌즈며 안경이며 돈을 수시로 잃어버릴 때도, 혹은 벽쪽을 향해 누운 채 미동 없이 하루를 보내는 어떤 날에도 저는 잔뜩 주눅든 딸에게 험한 말들을 쏟아부었지요. 누군가가 저에게 했다면 너무나 속상했을 그런 말들.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습니다. 간섭하고 무시하는 말들을 무차별적으로 날려놓고 결국에 네 맘대로 하라니요. 맘대로 했다간 뼈도 못 추릴 것 같은데요. 서연이가 저의 가스라이팅에 치를 떠는 이유를 어렴풋이 알 것도 같습니다. 우울증 환자인 서연이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일은 때로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비슷합니다. 조심하려고 온 신경을 집중하고 무감각해지려고 노력해도 불안한 평화가 깨지는 건 언제나 시간 문제입니다. 안전을 확보하려면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지요. 먹고 자고 깨는 일은 본인의 리듬대로 두는 편이 좋더군요. 억지로 깨웠는데 분노를 반찬 삼아 밥 한 술을 뜬 뒤 다시 잠들어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서로 간의 약속에 대해서도 마음을 느슨하게 갖는 게 피차 편안합니다. 예를 들면 미리 예매해둔 영화를 보기 위해 집을 나설 시간인데 이유를 말하지 않으면서 서연이가 못 가겠다고 하면 굳이 신랑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가끔 이런 일에 복장이 터집니다. 가기 싫으면 진작 말했어야지 라는 소리를 기어이 하고 마니까요. 부글부글 끓는 마음에 한마디 해본댔자 예매한 돈 아까우면 주면 될 거 아냐? 라는 소리나 듣게 됩니다. 굳이 신경전으로 감정만 상하느니 차라리 그래 너는 우울증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체념하거나 털어버리는 쪽이 낫습니다. 대신 병원 예약이나 일가 친척이 모이는 가족 행사처럼 공적인 일정을 앞뒀다면 미리 여러 번에 걸쳐 양해를 구했을 때 먹힐 확률이 높습니다. 반복할수록 세뇌 효과가 높고 정말 중요한 일로 인식해서 책임감도 높아지더군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울증을 앓는다고 절대 괴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서연이는 좋은 말로 하면 대체로 알아듣습니다. 예민해서 상처받기 쉬울 뿐입니다. 상처 주지 않으려는 상대방의 노력도 예민하기에 더 빨리 눈치채고 고마워할 줄 압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예의가 결국 우울증 환자와 그 가족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함께 세운 규칙을 지키고 함부로 경계를 넘지 않을 것,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서연 마음에 묻기. 어렸을 때는 사사건건 간섭하는 엄마가 너무 믿고 싫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를 조금씩 이해하게 됐다. 그런데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번엔 나 자신이 너무 미웠다. 그러다 엄마를 마음 아프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됐다. 금요일 오후 5시 반, 대화의 힘. 치료를 시작하고 1년 뒤 서연이는 약의 용량을 반으로 줄여도 좋다는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받았습니다. 노력한 만큼 좋은 성적표를 받은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상태가 조금 호전됐다고 섣불리 약을 끊거나 치료를 소홀히 할 생각은 없습니다. 우울증을 치료할 때 그 회기의 종결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한 뒤 결정해야 한다는 게 경험을 통해 깨우친 제 생각입니다. 과거의 서연이를 돌이켜보면 현재의 서연이는
몸과 마음이 한층 건강해져서 어찌 보면 말짱한 듯 보입니다. 그렇다고 서연이를 괴롭히는 우울증이 흔적 없이 사라졌다고는 말 못합니다. 서연이는 복약 의지는 아주 약하고 수면 시간은 불규칙한 데다 불안 민감도는 여전히 높습니다. 아무리 더운 날에도 선풍기를 미풍 이상으로 돌리지 않는 건 세게 틀면 밤새 선풍기가 터져버릴까 생각되어서랍니다. 매사에 비합리적으로 불안하니 일상생활이 편안할 리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림에 대한 의지와 추진력은 무엇보다 높습니다. 홍대 근처의 키덜트 숍에서 작은 전시를 앞둔 요즘엔 과슈 수채화와 아이패드용 그림을 번갈아 쉼없이 그리는 중입니다. 서연아, 우울증이 좋아진 건 어떻게 하니? 그건 그냥 아는 거야, 엄마. 약을 꾸준히 먹다 보면 어느 순간 머릿속의 안개가 스스스 거치는 느낌이 온다고. 우울증이 좋아진 원인으로 서연이 본인이 첫손에 꼽는 건 바로 상담과 약물입니다. 제가 가까이서 지켜보았을 때 안정적인 환경과 주변의 배려가 중요하긴 해도 어찌됐건 둘째입니다. 일단 우울증의 증상이 임계점을 넘고 나면 가장 시급한 건 전문가로부터 치료를 받는 일입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은 후 3년 동안 서연이의 우울증이 좋아졌다 다시 나빠지기를 반복한 끝에 그날의 사건을 불러온 것도 여기서 원인을 찾아야 할지 모릅니다. 중간에 임의로 치료를 멈춘 게 첫 번째 잘못이라면 휴학으로 쉬는 동안 증상이 호전됐다고 생각하고 긴장의 끈을 늦춘 것이 다음 잘못이었습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는데 어찌된 노릇인지 면역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2번, 3번 재발합니다. 게다가 앞선 증상과는 달리 어디로 튈지 얼마나 심각할지 몰라 더 위험한 파도가 되기도 하고요. 무신경해질 바에야 우울증 복균자라 생각하고 계속 주의를 기울이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서연이는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반이면 어김없이 상담 선생님과 만납니다. 포기 없이 이어진 서연이의 가장 오래된 일과 중 하나가 아마 상담일 것입니다. 처음부터 상담에 적극적이고 성실했던 건 물론 아닙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던 3년 전에도 서연이는 일주일에 1회 20분 정도 상담을 하고 약을 처방받곤 했는데요. 상담이 2달을 넘기기도 전에 주치 선생님이 예고 없이 바뀌었습니다. 상담자인 선생님과 내담자인 서연의 상호 교감이 절실한 상황에서 상호 동의하지 않은 조기 종결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더군요. 서연이는 바뀐 상담자 선생님이 너무 강압적이고 주도적이라 마음 편히 상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치료에 대한 동기부여가 약해지니 약 먹는 일에 소홀해지고 약을 챙겨 먹지 않으니 엄마와 다투게 되고 약이 남으니 병원에 가지 않는 악순환이 한동안 이어졌고요. 결국 서연이는 내가 무슨 우울증이야. 우울증이 아니니까 약 안 먹고 병원에 안 가도 돼. 라는 특유의 논리적 비약을 앞세워 치료를 흐지부지 하고 말았습니다. 약의 내성만 키웠고 정신과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선례만 남긴 데다 이로 인한 견해 차이로 엄마와의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달았으니 실로 안 하느니 못한 치료가 된 셈이지요. 정신과 치료에 부담을 느끼는 서연이를 설득해 동네 사설 심리상담센터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곳의 상담자 선생님은 책도 출간하고 방송에도 출연할 정도로 꽤 유명한 분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서연이는 그때도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상담은 채 4개월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정신과에 입원했다 퇴원한 뒤 서연이는 또다시 상담치료에 삐딱선을 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예약 시간을
잘 지키지 못했고 약속을 어기는 일도 잦았지요. 그런데 서연이의 상담을 맡은 전공의 선생님은 그때마다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고 받지 않으면 엄마인 저에게 연락을 취해 상담 약속을 이어갔습니다. 선생님이 그때 한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데요. 서연 씨 본인이 상담을 원하지 않으면 그만둬도 좋지만 종결은 반드시 상담자와 내담자가 얼굴을 마주 본 뒤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더군요. 선생님의 끈기 있는 원칙 덕분인지 현재 상담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연이가 받는 상담은 정신역동적 정신치료인데요. 사람들은 무의식적인 생각과 느낌에 스스로 영향을 받는다는 가설에 기초를 둔 대화치료라고 하네요. 치료의 목표는 치료자와 관계를 통해 내담자, 즉 환자가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배우도록 이끄는 것이라고 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기능을 지지함으로써 습관적인 생각과 행동의 방식을 바꾸도록 돕게 된다지요. 서연이는 처음에는 선생님이 내 편이 돼주는 것 같아 좋기만 했는데 요즘은 마음에 있는 깊은 이야기를 나도 몰래 하게 해서 식은땀이 나 라고 합니다.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도 이렇듯 궁합이란 게 있는가 봅니다.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우울증을 이해하고 견뎌야 했던 엄마와 딸이 용기를 내어 전하려고 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드렸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세요.